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준이 은행에게 푼 3천억 달러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일주일 사이에 3천억 달러 규모로 돈 풀기가 이루어졌죠. 결국에는 이 자산 증가의 모습으로 이어졌고요. 연준의 이제 자산을 좀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8.9조 달러의 이제 피크를 찍었다가 한 1년 가깝게 이렇게 긴축을 하면서 이제 뭐 겨우 0.6조, 6천억 달러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 넘게 고생하며 줄인 자산 6천억 달러가 그중에 절반에 가까운 3천억 달러가 일주일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현재 연준의 자산은 8조 6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어떻게 늘어났는지를 좀 보시게 되면 8조 3천억 달러에서 네, 그리고 8조 뭐 7천억 달 정도죠. 뭐 이렇게 약 3천억 달러가 늘어났는데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되시면 이게 이제 일주 전입니다. 일주 전 대차대조표고 어디서 많이 늘어났냐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최근입니다. 최근 대차대조표를 쭉 보시게 되면 이제 새로운 항목이 잡혔습니다. BTFP라고 제가 뭐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번에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으로 인해서 생겨난 대출 긴급 프로그램이죠. BTFP라는 항목이 예전에는 없었죠. 없었는데 요번부터 잡혔고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이 쭉 보시게 되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119억 달러 정도로 확인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이제 재할인율 창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죠. 결국에는 이게 어, 재할인율 창구를 통해서 1,528억 달러가 들어왔는데 지난주랑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지난주가 지금 45억 달러였던 것에 비해 1주 만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큰 폭으로 늘었죠. 결국 이 차이가 약 1,480억 정도, 1,48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약 3천억 달러가 늘었다라는 것은 이 재할인율과 지금 언급했던 BTFP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또 하나 잡힌 게 있죠. 이 부분입니다. 1,428억 달러. 요 세부 내역을 좀 주석을 통해 확인을 해보면 네, 보시는 것처럼 FDIC죠. 그 예금보험공사 격에 이제 대출을 해준 겁니다. 빌려준 유동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428억 달러죠. 그러니까 1428억 그다음에 증가된 부분이 약 1400억 달러. 그러니까 합쳐서 뭐 지금 새롭게 진행하는 프로그램까지 합쳐가지고 약 3천억 달러. 뭐 요렇게가 지금 이게 지난주 대차대조표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에 두드러지게 다르게 증가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롭게 생긴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비중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고 지금 궁극적으로는 예금보험공사라고 할 수 있는 쪽에 FDIC죠. 1428억 달러를 지원을 해줬고 또 하나는 재할인 창구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늘어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사실 이렇게 지금 연준이 시장에 개입을 하는 방식은 대출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대출하는 방식을 갖고 뭐 지금 이게 시장의 유동성이 풀렸냐 안 풀렸냐를 논할 가치가 없어요. 연준은 원래 그렇게 시장을 개입하는 겁니다. 제출의 방식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유동성, 이 달러가 풀렸냐 안 풀렸냐. 풀렸죠. 그럼 그게 답니다. 그럼 이 패턴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이 고물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낮추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르게 정책을 필 수 있는 다른 카드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준의 정책은 기준금리, 통화정책 이외에도 사실 양적 긴축, 양적 완화 뭐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특히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양적 긴축이냐, 양적 완화냐 이런 쪽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연준의 자산이 증가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증가를 하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 말씀드린 새로운 프로그램이 BTFP가 양적 완화냐 아니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비하지만 늘었죠. 늘었으면 유동성이 풀린 거고 양적 완화라고 해석해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물론 뭐 끝까지 제가 영상을 보시면 계속 설명을 이어가긴 할 텐데 중요한 것은 방식이 어쨌든 양적 완화까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양적 긴축의 정도를 축소한 것은 확인되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지금 예금보험공사에 지원해 준 그 부분과 또 하나는 이 재할인 창구를 이용한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부분까지도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준의 자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사실 연준은 양적 긴축 규모를 점차 키웠죠. 그래서 이제 뭐 국채는 600억 달러, 이제 MBS는 350억 달러로 매달 이렇게 총 950억 달러를 걷어들이고 있었는데 뭐 실제로는 MBS가 조금 뭐 이렇게 적긴 합니다. 목표치보다는 약 100억 달러 정도는 더 덜 걷어들이고 있긴 하죠. 그래서 뭐 어찌됐든 이렇게 긴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늘어난 연준의 자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가 좀 필요한 것이죠. 사실 장기 국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양적 긴축, 양적 완화 이런 스탠스가 더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기준금리를 내리긴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은 지금 양적 긴축의 정도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말은 우리처럼 장기채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큰 매력이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물론 뭐 이 정도 수준 가지고 뭐 양적 완화, 뭐 양적 긴축을 포기하는 수준이냐라고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뭐 양적 완화처럼 통화 공급을 직접적으로 하는 정책이라고도 보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목표로 한 긴축의 정도와 강도가 대폭 축소되고 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연준이 이렇게 시장에서 국채를 어찌됐든 매입을 하게 되면 연준의 대차제도표 상에 부채 영역에서 지급준비금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즉 채권이 유통되고 있는 시장에서의 매입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의 상승으로도 이어지죠. 지금 최근 채권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죠. 그러니까 즉 은행이 보유하던 국채를 연준이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뭐 다양한 뭐 이름으로 해석이 되지만 어찌 됐든 중요한 것은 은행이 보유하던 국채를 연준이 매입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은행은 현금을 가져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현금이 다시 연준의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급준비금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뭐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연준이 국채를 매입을 하게 되면 이 지급준비금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연준이 지급준비금의 목표 긴축 강도가 2.5조라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목표는 달성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죠. 앞자리가 2자를 찍었다가 다시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산을 줄여서 양적 긴축을 하겠다고 하던 연준이 오히려 지금 정반대의 모습의 대차대조표로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도 지난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뭐 저희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SVB 사태를 발생을 하고 이 미국채를 들고 있었음에도 왜 연준의 이 상설 레포 시장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전 되게 의문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뭐 고민이 많았는데 뭐 결국에는 이제 상설 레포는 담보 가치를 액면가로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새로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게 뭐 더 유리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기준금리가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이자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뭐 사실 이 부분도 충분히 설명이 되진 않지만 아마도 은행은 SVB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기업의 이제 자본을 늘리는 방법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급격하게 일어난 뱅크런으로 인해서 손쓸 수 없는 상황이 급박하게 발생한 것으로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연준의 이 레포 항목이 늘어나느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재할인율 창구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FDIC 뭐 예금보험공사 기금입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다 기준금리가 인하되기 전에 뭐 양적 긴축이 축소라든지 뭐 이런 스탠스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항목이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항목들이 늘어난다라는 뜻은 결국에는 연준이 시중은행들의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는 의미고, 이게 매달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 규모랑 비교를 해볼 때는 뭐 지난 일주일 사이에 약 3천억 원 규모로 늘어난 부분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결코 미비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금 보시는 건 영래포 금리입니다. 이 영래포 금리는 연준의 부채 항목에 보시게 되면 이 영래포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줄 때의 금리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 3개월 채권 수익률이 4.44죠. 뭐 최근 낮아지긴 했지만 그 전에는 뭐 상당히 4.7, 뭐 4.7, 4.8, 뭐 상당히 높았습니다. 뭐 지금 영래포가 4.55임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최근을 제외하고는 단기채 금리가 더 높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그럼에도 이 단기 자금 MMF가 이 영래포에 쏠린 이유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이 영래포에 자금이 쏠리게 되면 지급 준비금은 줄게 됩니다. 그렇게 연준은 뭐 자산 축소라는 목표를 조금 더 쉽게 달성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정책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바로 SLR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죠. 이 SLR 규제는 연준이 은행에게 부여한 자본 규제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주요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때는 이 규제를 잠시 완화시켜줬죠. 즉 지급준비금과 국채, 은행이 들고 있는 지급준비금과 국채를 은행 자산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식으로 완화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이 SLR 규제 때문에 은행들은 상업은행은 지급준비금이나 국채를 더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3개월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영래포에 자금이 더 쏠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인데요. 지준율 금리도 더 높죠? 당연히 지금 높은 금리로 자금이 몰리지 않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묶어 놓을 수 있었던 대표적인 규제 중에 하나가 SLR 규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시중은행들은 국채와 지급준비금을 더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뜻이죠. 그래서 더 영래포 쪽으로만 자금이 이렇게 쏠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필연적으로 지급준비금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연준이 노렸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SLR 규제를 자세히 보시면 은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준비금과 미국 국채를 자산에 포함시켜서 계산한다는 게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죠. 그래서 논란이 좀 많이 있어 온 규정인데요. 어떻게든 저는 관련 규정이 완화되거나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채 투자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한 단계 또 레벨업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개인적으로는 6월달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관련 무렵에서는 이 관련 내용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금리보다는 양적 긴축의 축소, 양적 완화가 더 중요하다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죠. 연준의 인플레이션, 지금 기준금리는 동결하거나 낮추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물가가 높기 때문이고, 물론 꺾이고 있긴 하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사실 기준금리와 물가는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연준은 기준금리보다는 양적 긴축을 축소하거나 그런 뭐 중단하려는 스탠스의 상황으로 어찌 보면 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요. 이는 장기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장기채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겠죠. 제가 위험자산 선호가 본격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뭐 어제 영상인가요? 어제 지난 영상인가? 하여튼 올렸는데, 저는 그거보단 역시 연준의 이런 양적 긴축 숙소에 대한 영향이 지금의 국채 시장에 더 오히려 반영된 부분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이렇게 풀린 3천억 달러의 유동성. 이게 이제 사실 이런 모습만 딱 보고 주가는 반등을 하고 환호를 했었죠. 그리고 잠시 또 이제 고민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지속될 수 있을까? 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SVB 사태로 은행들의 우려, 특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요. 지금 뭐 은행들이 장기적으로 불안한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SBB는 장단기 듀레이션의 왜곡으로 기인을 했지만 결국 현금 흐름이 어려워진 것도 중요한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기업 경기가 여전히 좋았고 꾸준히 현금 창출이 잘 이루어지는 기업들이었다면 지금 SBB가 갖고 있는 채권 평가 손실은 사실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 지금의 대형 은행들도 사실 채권 평가 손실이라는 게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왜 SBB만 문제가 됐냐? SBB는 기업들 위주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은행들의 지금 실적을 좀 살펴보면 기업 대상의 이제 법인 대출 자산에 대한 실적이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이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죠. 즉, SBB는 기업 위주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붉어진 것이지 지금 은행들 자체가 유동성으로 인한 은행 실적이 뭐 개선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대형 은행들의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행의 파산이라든지 건정성, 유동성 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는 은행들이 공격적인 대출 자산 확대로 이어지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기업 대출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은행들은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어난 지급준비금이 곧바로 이렇게 파생통화, M2죠. 이 통화량의 증가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원통화는 이 통화량과 지급준비금을 합친 게 본원통화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대출이라고 하는 파생통화가 더해져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M2라는 통화량으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즉, 본원 통화는 어찌됐든 지급준비금의 증가로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금 은행들의 안정성 위주의 영업으로 인해서 빠르게 M2, 그러니까 실질적인 파생 통화죠. 대출이 늘어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이런 불안한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대출을 이어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파생 통화는 글쎄 둔화될 수밖에 없고 궁극적인 통화량의 증가는 축소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은행이 대출을 축소하게 되면 더욱더 경기 침체는 가속화될 것이고 은행은 더더욱 더 보수적으로 영업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 늘어난 지급준비금, 본원 통화에 대한 증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대출 파생 통화로 이어져서 M2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까지로 확대되기에는 뭐 시기상 상당히 조금 거리감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